안녕하십니까.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입니다. 조금 텀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으로 두 번째 방송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번째까지 진행했습니다. 그죠? 절제 정도가 승부를 가른다 편까지 했고, 고수의 제가 본 특징 중에 다섯 번째 특징,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6, 직관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일곱 번째, 끊임없이 학습한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보고 책에서 간단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표시했던 부분들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고수의 특징, KD 운송그룹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고수들을 바라보는 것은 이 첫 번째 우리 이제 제가 북튜버를 운영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인 한근태 작가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CEO들이 현대판 고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CEO들이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그죠? 작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습관, 그것이 바로 이 책의 그 고수의 특징으로 담겨져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역시 부와 연관된다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섯 번째, 디테일에 강하다, KD 운송그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KD 운송그룹은 경기도 지역에 보라색 버스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 버스가 거의 한 7~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971년부터 회사가 설립돼서 지금 거의 한 48년 정도 생긴 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운수 회사고요. 이 디테일에 강한 KD 운송그룹은 운수업은 이익률이 보통 한 1~2%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회사가 도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KD그룹은 철저한 관리로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 철저한 연료 절감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에도 이제 그 버스에 실지를 않고, 그 다음에 휠을 철로 된 철제 휠 48kg 되는 것을 알코아 휠 23kg로 또 이렇게 상당히 낮춰서 연비를 줄였고요. 세 번째는 기사를 채용할 때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사를 아예 채용을 꺼려가지고 또 연료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료를 줄이려고, 보험료가 이제 결국 자동차 보험이 되겠죠.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하고, 그게 이제 평가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연비하고 비례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 연계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고수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은 직관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여기선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1915년 출생해서 2001년에 돌아갔을 때까지 87년 정도를 이 땅에 사셨고, 현대그룹을 창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화 중에 이 정주영 회장의 그 일화 중 우리가 직관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부분을 살펴보면, 1967년에 정부가 그 소양강댐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에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 회사였던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림건설, 삼부토건, 이런 굴지의 그 건설회사 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정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마자 현대그룹에서는 이 정주영 회장은 재무 담당자한테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냐, 현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이 아니어서 상습 침수지였던
지금 서울의 압구정동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 댐을 딱 막고 나서 이제 압구정동이 침수지가 안 되고 땅이 되었을 때 거기에 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그때부터 현대그룹이 쭉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현대그룹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다른 건설 회사들을 완전히 제치고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탑에 올라가는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역시 뭔가 직관력과 통찰력이 다른 이 정주영 회장의 어떤 사업가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마지막 고수의 특징은 제가 본 것은 이제 7번째, 끊임없이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09년에 출생하셔서 2005년까지 97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 드러커 교수는 늘 3년마다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책으로 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실천했습니다. 드러커 교수는 이 하버드와 같은 유명 대학에게 교수직을 요청을 거절하고 조그만 베닝턴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942년부터 49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치 이론, 미국 정치, 미국사, 경제사, 철학, 종교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3년마다 또는 한 5년 정도마다 자기가 늘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학습했던 드러커 교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 7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다가왔던 고수의 특징 가운데 조금 책에서 함께 나눌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5번째 말씀드렸던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책의 91페이지입니다. 왜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첫째, 사업의 승부는 비전이나 전략 같은 큰 아젠다보다는 디테일에서 결정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하다. 어느 회사나 비전과 전략은 비슷비슷하다. 고객 만족 같은 구호가 대표적이다. 우리 회사는 고객 만족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간이 부은 회사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고객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느냐인데, 이것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 주차장 문제, 콜센터 등이 그렇다. 단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면 그 회사 수준을 알 수 있다. 모 전자상가는 장사가 안 되기로 유명하다. 휴일에도 대부분의 가게에 파리가 날린다. 하지만 주차할 데가 없다. 주차하기 편한 지하 1층과 2층은 평일에도 대부분 만석이다. 그곳에 직원들이 먼저 주차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지하 5층이나 6층까지 내려가야 한다. 말로는 고객이 제일이다 라고 떠들지만 주차장을 보면 우리는 고객의 편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셈이다. 반면 강남의 모 주차장은 주차 천국이다. 반면 강남의 모 백화점은 주차 천국이다. 주차장이 넓다. 입구부터 촘촘히 직원들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빈 곳을 찾아 이동할 필요가 없다. 별것 아닌 주차장 하나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주차장에 별 관심이 없다. 기사들 덕분에 고객들의 불편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콜센터도 그렇다. 한없이 번호를 누르게 하는 콜센터가 있다.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번호 입력, 카드 유효기간을 연월순으로 입력하고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이 정도 숫자를 틀리지 않고 제대로 누르기 위해서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은 상담원과 연결되기 전에 전화를 끊는다. 만족을 위해 있는 콜센터가 고객 가슴에 불을 지르는 셈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주차장과 콜센터를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런 건 저희 비즈니스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라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네. 그리고 빠르다. 고수의 특징 중에 빠르다가 있습니다. 빠르다에 대한 책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수는 빠르다. 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다.
지의 잭 웰치 회장은 말이 속사포처럼 빠르다. 쉬지 않고 질문을 해대는 통에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 없다. 머리도 빨리 움직이고 성격도 급하기 때문이다. 말이 빠른 이유는 한눈에 사태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하수는 길고 느릿느릿하다.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관료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말이 길고 느려진다. 명 짧은 놈은 숨이 넘어간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도 별 내용이 없다. 답답한 노릇이다. 자수성가의 큰 건설 회사를 만든 김 회장은 눈치가 빠르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칼 같다, 귀신이다, 독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시베리아 벌판에 묻어놔도 기어 올라올 놈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한다. 사귈 사람과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한다. 될 일에 집중한다. 모든 게 빠르다. 그룹 부활의 김태원도 그렇다. 오디션에 걸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알 수 있단다. 그의 말이다. 태도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알 수 있지요. 노래를 부를 때 왼손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면 손을 비빕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역시 그렇다. 느려 터진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꼴을 보지 못한다. 느린 사람은 여유 있다고 자신을 미화하지만 실은 대부분 게으른 경우가 많다. 느리다는 개념과 천천히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느린 사람은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마무리하지도 못한다. 무슨 핑계가 많다. 빠른 사람은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견디지 못한다. 다소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일을 추진해내는 사람이다. 일이 빠른 것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롭다. 결정이 느린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따진다. 눈치도 살핀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하지 같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자기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자기 인생이지만 남의 인생을 사는 격이다. 무엇보다 고수들은 피드백이 빠르고 하수들은 피드백이 느리다.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CEO였던 마크 맥코믹은 승진의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내세웠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 디테일에 대한 집착, 빠른 피드백이 그것이다. 애정과 피드백 속도는 비례한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다.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는 피드백이 빠르다.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이 온다. 전광석화 같다. 기다리던 문자이기 때문이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답을 보낸다. 사랑이 식으면 답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답하기 싫기 때문이다.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답이 늦는 일이 많아지면 애정이 식었다고 보면 된다. 조직에 대한 애정도 그렇다. 조직을 사랑하면 즉각 답이 온다. 일과 시간에는 물론 퇴근 후에도 칼같이 온다. 마지못해 다니는 직장이면 일과 시간에 온 문자도 마지못해 답을 한다. 퇴근 후에는 바로 씹는다. 퇴근 후까지 얽매이기 싫기 때문이다. 가끔 워크숍 때 배우자에게 문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는 주문을 한다. 답하는 속도와 내용을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내용이 충실하고 답변 속도가 빠르면 애정 전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속도도 느리고 내용도 부실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다. 늦게까지 아예 답변이 없으면 심각하다. 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두 번째 책으로 한근태 저자가 쓴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수의 특징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강하다, 빠르다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에 대한 분야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글쓰기에 대한 책들을 쭉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제가 글쓰기에 대한 책을 조금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글을 어떤 식으로 맛깔나게 그리고 깔끔하게 쓸 건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